당신 인생의 이야기 낭독 스타트. 탑으로 올라간 날 아침, 탑의 두 번째 기단은 줄지어 늘어선 튼튼한 이륜 수레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많은 수의 수레가 온갖 종류의 음식을 잔뜩 싣고 있었다. 보리, 밀, 렌틸콩, 양파, 대추야자, 오이, 빵, 말린 생선 등 물, 대추야자, 술, 맥주, 산양젓, 야자기름이 든 거대한 점토 항아리도 수없이 눈에 띄었다. 다른 수레에는 청동 그릇, 갈대 바구니, 아마폭, 목재 민걸상과 탁자 등 시장에서 팔릴 법한 일용품들이 실려 있었다. 살찐 황소와 사냥들도 있었는데 몇몇 죄관들은 이 동물들의 눈에 가리개를 씌우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좌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터였다. 이것들은 탑의 정상에 도착한 후에는 제물로 바쳐질 예정이었다. 그 밖의 수레에는 광부들의 곡괭이와 해머, 그리고 작은 대장간을 차릴 수 있는 자재가 실려 있었다. 광부 우두머리가 주문한 땔감과 갈대 더미를 실은 수레도 몇 대 준비되어 있었다. 루가툼은 손수레 옆에 서서 땔감을 묶은 밧줄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힐라룸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이 땔감은 어디서 왔어? 엘람을 떠난 이래 난 한 번도 숲을 본 적이 없는데. 북쪽으로 가면 이 탑이 지어지기 시작했을 때 심어놓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 하나 있어. 거기서 벌채한 나무들을 유프라테스에 띄어 이리로 보내는 거지. 숲을 통째에 심었다는 거야? 탑을 짓기 시작했을 때 건축가들은 이 평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땔감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벽돌 가마에서 태울 땔감 말이야. 그래서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었던 거지. 숲에 물을 주고 나무를 하나 잘라낼 때마다 묘목을 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인부들도 있을 정도야. 힐라룸은 깜짝 놀랐다. 그럼 그 숲에서 땔감을 전부 조달할 수가 있었어? 대부분을 조달했지. 북쪽에 있는 다른 숲들도 많이 벌채했고 강을 따라 목재를 여기로 운반해왔어. 루가툼은 수레바퀴를 점검했고 몸에 지닌 가죽 단지의 마개를 열더니 바퀴와 바퀴축 사이에 기름을 조금 쳤다. 난니가 두 사람 곁으로 걸어오더니 눈앞에 펼쳐진 바빌론의 거리들을 바라보았다. 도시 위에서 내려볼 수 있다니 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본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힐라룸이 이렇게 대꾸하자 루가툼은 그저 웃기만 했다. 자, 따라오게. 수레에 짐 싣는 일들이 모두 끝났어. 곧 모든 사내들이 두 명씩 조를 짜서 수레 하나씩을 맡았다. 사내들은 수레 앞쪽으로 튀어나온 좌우의 채 사이에 섰다. 채 끄트머리에는 수레를 끌기 위한 고리 지은 밧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광부들이 끄는 수레가 전문 수레꾼들의 수레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은 적절한 보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루가툼과 다른 수레꾼이 이끄는 수레는 힐라룸과 난니의 수레 바로 뒤에 위치해 있었다. 잊지 말게. 루가툼이 말했다. 앞쪽 수레와 언제나 10큐빗은 거리를 유지하고 나가야 해. 탑 모퉁이를 돌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수레를 끌게 되니까 1시간마다 서로 자리를 바꿔야 해. 앞에 수레꾼들이 경사로를 향해 수레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힐라룸과 난니는 허리를 굽히고 수레체에 연결된 밧줄을 각기 다른 어깨에 걸쳤다. 그들은 함께 일어나며 수레의 앞부분을 뒤로 들어 올렸다. 자, 잡아당겨! 루가툼이 큰 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이 어깨에 걸친 밧줄에 힘을 넣자 수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단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끄는 일은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기단을 한 바퀴 돈 다음 경사로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앞으로 몸을 깊이 수그리고 힘을 주어야 했지만 이게 가벼운 수레라고? 힐라룸은 중얼거렸다. 경사로는 필요하다면 사내 하나가 수레 옆에 나란히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는 넓었다. 벽돌을 깐 경사로 표면에는 몇 세기 동안이나 이곳을 왕래한 수레들이 남긴 깊은 바퀴 자국이 두 줄 패어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돌출 받침형 천장이 홀을 그리고 있었다. 층을 지어 겹치게
층을 지어 겹치게 쌓은 넓은 정사각형 벽돌들이 중앙에서 만나는 형식이었다. 오른쪽에 늘어선 기둥들의 폭이 넓은 탓에 경사로가 마치 터널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곁눈질을 하지 않으면 탑 안에 있다는 실감이 좀 채 나지 않을 정도였다. 광석을 캘 때 자네들은 노래를 부르나? 루가툼이 물었다. 돌이 부드러울 때는 부르지. 난니가 대답했다. 그럼 광부들의 노래를 불러보게나. 이 이야기는 다른 광부들에게 차례로 전달되었고 오래지 않아 그들 모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짧아지는 것을 보며 일행은 위로 올라갔다. 햇볕이 차단된 데다 주위를 에워싼 것은 맑은 공기뿐이었기 때문에 지상의 도시에 있는 좁은 골목보다는 이곳이 훨씬 더 시원했다. 한낮의 더위는 골목을 가로지르는 도만뱀을 말라 죽일 정도로 뜨거웠으니까. 옆을 보니 유프라테스 강의 검은 물살과 사방으로 몇 리그나 뻗어나간 초록색 경작지가 보였다. 경작지를 가로지르는 운하가 햇살을 받고 반짝였다. 바빌론시는 밀접한 거리와 건물들로 이루어진 정교한 문이었다. 건물에 바른 흰 석고 반죽이 햇빛을 반사하는 탓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위로 올라가면서 도시 전체가 탑의 밑동으로 끌어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졌다. 힐라룸이 다시 오른쪽 밧줄을 끌며 탑 가장자리를 나아가고 있을 때 바로 아래층 경사로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멈춰서서 탑 옆쪽을 내려다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작업 속도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어차피 아래쪽 경사로는 잘 보이지도 않을 터였다.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힐라룸은 등 뒤에 루가툼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자네와 함께 온 광부들 중에 높은 데를 무서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탑을 처음 오르는 이들 중에 이따금 그런 경우가 있지. 그렇게 되면 바닥을 얼싸안고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 하지만 이렇게 일찍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드문데. 힐라룸은 이해했다. 광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네. 막장이 무너져 묻히게 될까봐 두려워 갱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정말? 루가틈이 등 뒤에서 말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군. 높은 대원이 자네 기분은 어떤가? 아무 느낌도 없어. 그러나 힐라룸은 난리를 흘끼 보았고 두 사람 모두 같은 기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바닥에 땀이 나지 않아? 난니가 속삭였다. 힐라룸은 밧줄에 거친 섬유에 양손을 문지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가장자리에 가까워졌을 땐 나도 그랬어. 우리도 소나 염소처럼 눈가리개를 쓰고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군. 힐라룸은 농담하듯이 중얼거렸다.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도 더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힐라룸은 이 말에 관해 생각했다. 동료 하나가 이토록 빨리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재빨리 머리에서 떨쳐냈다.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곳을 올라오지 않았던가. 단 한 사람의 광부가 느끼는 두려움에 모두가 전염되는 것은 바보짓이었다. 우리가 아직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몇 달 올라가다 보면 차차 높은 곳에 익숙해지겠지. 탑 꼭대기에 올라갈 즈음이면 더 높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될걸? 그건 좀 아니군. 난니가 대꾸했다. 그러면 그때는 나는 이 수레를 더 끌고 싶어 하지는 않아질 테니까 말이야.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이 되자 일행은 보리와 양파와 렌틸콩으로 끼니를 때우고 탑 본체를 꿰뚫는 좁은 복도들 안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광부들은 다리가 하도 아픈 나머지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수레꾼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다리에 발라 근육통을 완화시켜줄 연고를 건넸고 수레의 짐을 여기저기 옮겨 실어 광부들의 짐을 덜어주었다. 이제는 곁눈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에서 힘이 쭉 빠졌다.
이 고도에서는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강해질 것 같았다. 혹시 잠깐 한눈을 팔다가 실수로 탑 밖으로 날아가 버린 사람은 없었을까? 여기서 추락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땅에 떨어지기 전 기도를 할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힐라룸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다리가 쑤신다는 점을 제외하면 둘째 날은 첫째 날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이제는 훨씬 더 먼 곳까지 보였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었다. 경작지 너머로 펼쳐진 사막이 눈에 들어왔고 그 위를 지나는 대상은 줄지어 나아가는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높은 곳이 무서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광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은 별다른 일 없이 계속되었다. 사흘째가 되어서도 광부들의 다리 상태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 된 기분이었다. 다리의 통증은 나흘째가 돼서야 줄어들었고 광부들은 그제야 원래 할당받은 짐을 끌 수가 있었다. 저녁이 될 때까지 탑을 올라가던 그들은 빈 수레를 끌고 하강용 경사로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수레꾼들과 마주쳤다. 등반용 경사로와 하강용 경사로는 서로 닿지 않고 나선을 그리며 탑 전체를 관통하는 복도들에 의해 연결지어 있었다. 각 경사로를 완전히 돈 수레꾼들은 이 복도에서 만나 서로의 수레를 교환했다. 광부들은 수레를 끄는 두 번째 조를 소개받았고 그날 밤은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첫 번째 조는 빈 수레를 끌고 바빌론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루가툼은 힐라룸과 난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수레를 소중히 다루게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많이 탑을 오른 수레라네. 자넨 이 수레가 부러운가? 난니가 물었다. 아니, 꼭대기에 올라갈 때마다 그 수레는 다시 제일 아래층까지 내려와야 해. 난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거야. 날이 저물고 두 번째 조가 멈춰 섰을 때 힐라룸과 난니 뒤에서 수레를 끌던 사내가 올라오더니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쿠다라는 이름의 사내였다. 이 높이에서 해 지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겠지. 자, 와서 보게. 수레꾼은 탑 가장자리로 가서 앉더니 다리를 건들거렸고 두 사람이 주저하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오라니까. 원한다면 엎드려 고개만 내밀고 봐도 좋아. 힐라룸은 어린애처럼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발 아래로 몇천 큐빗이나 되는 결벽 가장자리에 앉을 생각은 도저히 나지 않았다. 그래서 엎드린 채 가장자리 너머로 고개만 빼꼼히 내밀었다. 난니도 함께 엎드렸다.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할 때 탑 옆쪽을 내려다 보게나. 힐라룸은 아래쪽을 흘끗 보고는 재빨리 지평선으로 시선을 돌렸다. 해가 지는 광경이 여기선 달라지나 보지? 생각해보게. 해가 서쪽 산마루 뒤로 넘어갈 때면 시나르 평원은 어두워져. 하지만 우리는 산마루가 더 높은 곳에 있으니 여전히 해를 볼 수 있지. 탑에 있는 우리가 밤을 보려면 새가 서산 너머로 더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야. 말뜻을 이해한 힐라룸은 아연실색했다. 산마루가 그림자를 떨어뜨리면 밤이 된다는 소리로군. 지상에서는 여기보다 더 빨리 밤이 온다는 뜻이야. 쿠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탑을 올라오는 광경을 볼 수 있어.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야. 쿠다는 붉고 둥근 태양을 잠시 바라보고 있다가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손으로 가리켰다. 지금이야. 힐라룸과 난니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기둥의 발치에 위치한 조그만 바빌론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순간 어둠이 위를 향해 펼쳐지는 천개처럼 탑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힐러룸이 시각을 잴 수 있을 정도로 느렸지만 접근해 옴에 따라 점점 빨라지더니 급기야 눈 깜짝할 새 그가 있는 곳에 도달했다. 다음 순간 그들은 방명 속에 있었다. 힐라룸은 몸을 굴려 위를 쳐다보았고 어둠이 빠르게 탑의 남은 부분을 올라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태양이 까마득하게 먼 곳에 있는 이 세상의 가장자리 아래로 넘어가면서 하늘은 조금씩 어두워졌다. 괜찮은 구경거리였지, 안 그런가? 쿠다가 물었다. 힐라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밤의 정체를 깨달았던 것이다. 밤이란 하늘을 향해 들이우는 대지의 그림자였다. 까지 오늘은 읽겠습니다.